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귀여운 손녀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곳을 알게 된 후부터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자주 듣곤 했는데요. 청취자였던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곳엔 정말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뿐이에요. 아들이 저 때문에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어디에도 해본 적 없었는데 여기는 익명이라고 하니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서 어머니의 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도 평생 여자는 저희 어머니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재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까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었어요. 만약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자식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제가 못 받아봤던 어머니의 사랑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줬었죠. 아들은 저희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누구보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에 성인이 된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와 아들은 이 여행이 남편과의 마지막 이별 여행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저희는 신나게 잘 놀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고 날 때 남편이 저희 지키겠다고 자기 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타고 있던 앞좌석이 많이 망가졌고 아들과 제가 타고 있던 뒷좌석은 아무 피해가 없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저와 아들은 타박상만 입고 살아있었어요. 저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이후로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앞으로 남편 없이 살 생각을 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는 늘 남편과 평생 함께 살 생각만 했지 남편이 제 곁을 떠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장례식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정신을 놓고 있었어서 통으로 기억이 날아간 것 같아요. 장례식장 예약도 조문객 받는 것도 아들이 다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들이 티는 안 냈었지만 당시의 아버지에 이어 저까지 잃게 될까봐 엄청 겁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게 아마도 꿈에서 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온 뒤였던 것 같아요. 저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들 혼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아직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자도 못 봤는데 이대로 떠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 남편 없이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아들 결혼할 걸 생각하니 혹시나 제가 홀어머니라서 아들 결혼에 지장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홀어머니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저는 아들이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 걱정을 하느라 하루하루 10년씩 늙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제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집으로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3년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수줍게 아들 뒤에서 나와 살짝 웃으며 제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지혁이 여자친구 박지희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지혁이한테 어머니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진도 봤는데 실물이 훨씬 젊어 보이시고 이쁘세요. 어머, 그래요? 고마워요. 요즘에 같지 않게 말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아들,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확실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말하고 싶어서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 아들,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치, 맞지. 지아비를 쏙 빼닮아서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지. 잘 왔어. 마침 저녁 하려던 참인데 저녁 먹고 가요.
시간 괜찮죠? 내 음식이 입맛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도 아들은 참하고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 결혼하고 변하는 며느리를 많이 봐서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른 집 며느리들과 다르게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불편하고 힘들 텐데도 퇴근 후에 혼자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제게 무척이나 싹싹하게 대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가식은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저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다른 사람이 보면 친모녀지간이라고 착각할 만큼 친하게 지냈었어요. 호칭도 저는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했고 며느리는 제게 엄마라고 했었죠. 아들이 질투를 느낄 만큼 둘이서 쇼핑도 가고 맛있는 곳도 자주 먹으러 다녔었어요. 자주 가는 가게 사장님은 저희가 친모녀인 줄 알고 엄마랑 딸이 보기 좋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딱히 부정하지 않고 보기 좋아 보이냐고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맞받아치곤 했어요. 며느리가 저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된 게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정이 저한테 느껴졌대요. 한날은 며느리가 제게 안사돈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이랑 어머님께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 말이에요. 제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아빠랑 몇 년 전에 재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난 전혀 몰랐어. 안사돈께서 너를 엄청 챙기시길래 당연히 친딸인 줄 알았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어. 비밀로 하려던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도 되는 거야? 어머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남편한텐 비밀이에요. 아셨죠?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남편이 새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저 때문에 어색해지는 거 싫어요. 그랬구나. 나도 너한테 들은 말 아들에게 말 안 하마. 너도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알고 보니 안사돈이 며느리를 낳아주신 친모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재혼한 계모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랑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진심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쉽게 못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게는 잘 나오는 엄마 소리도 안사돈한테는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속사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며느리를 보니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며느리가 안색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어디 아픈 게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아가, 이렇게 좋은 날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거야? 아들아, 며느라기 데리고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것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아픈 곳 없어요. 그냥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뱃속의 아가가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부터 걱정이 되네요. 난 또 뭐라고. 아들이든 딸이든 뭐가 중요해. 성별이 어떻든 똑같이 내 핏줄인걸. 나는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설마 너가 아들, 딸 따지고 그러니? 아휴,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어머님께서 아들 원하고 계실까봐 그런 거였어요. 사실 저는 딸을 더 낳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나중에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요. 그래, 나도 손자보다 손녀가 좋더라. 옆집도 손녀 낳았는데 얼마나 애교가 많던지. 요즘은 손녀가 대세라더라고. 옆집 손녀 보니까 그 이유를 딱 알겠어. 며느리는 손자가 아니면 어떠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손자든 손녀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누가 아들, 딸 가리나요? 그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주고 며느리가 몸 조심히 아이를 낳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보니 저는 온통 며느리 걱정뿐이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이 성별을 알 수 있어서
저희는 미리 손녀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뱃속에서부터 효녀인 건지 입덧도 없었고 새벽에 움직이거나 발로 차지도 않았다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조용해서 아이가 혹시 죽은 게 아닐까 잠깐 의심을 했을 정도로 얌전했대요. 뱃속에서도 얌전했던 손녀는 태어나서도 밤낮 잘 지키면서 잤고 잘 울기는 했지만 그만큼 금방 그치고 그마저도 밥 때나 기저귀 갈 때 잠깐이지 그거 아니면 잘 울지도 않았었어요. 손녀가 얌전한 덕분에 저는 혼자서 애를 보고 아들네는 데이트를 자주 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손녀와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손녀도 크면 클수록 며느리보단 저를 더 많이 찾았죠. 아무래도 손녀가 며느리보다 저와 붙어있던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 며느리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긴 하지만 저만큼은 편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손녀는 엄마 아빠 먼저 말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할머니를 제일 먼저 말했었어요. 며느리는 엄마라고 먼저 말하길 기대했는데 할머니라고 먼저 말하니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미안해지고 눈치가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금세 표정을 풀고 손녀가 천재라서 할머니를 먼저 말한 거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며느리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맞는 말이라고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처음 학교 가는 날인데 하필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바빠서 저 혼자 입학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손녀 손을 잡고 둘이서 도란도란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학교에 다 와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제가 사고가 나던 순간 손녀를 안고 있어서 손녀는 다친 곳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다리를 좀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일어날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심하게 다쳐서 앞으로는 두 발로 걷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입원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해보긴 했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두 발로 다니는 건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학교 마치고 병실로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구해주다가 이렇게 아픈 거지. 내가 안 아프게 호해줄게. 나는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프지 마. 나랑 평생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내가 이렇게 이쁜 손녀딸 두고 어떻게 아파? 아파도 참고 우리 손녀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할머니 금방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녀야 한다. 응, 나 학교 잘 다녀. 친구도 대빵 많이 사귀었어. 걱정하지 마. 다리 다 나으면 우리 같이 놀러 다니자. 할머니랑 놀러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럴까? 우리 강아지 때문에 빨리 나아야겠네. 할머니 열심히 치료받고 얼른 나을게. 할머니 다리 괜찮아지면 손잡고 소풍 갈까?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생각해놔. 저는 손녀의 한마디 말에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병간호를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돌봐줄 간병인을 고용했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아무 말 하지 않았었어요. 며느리는 간병인을 고용한 뒤부터 제 병실에 잘 오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걸로 생각하기로 했죠. 제가 퇴원을 한 뒤에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가 단기간 휴직계를 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며느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없을 땐 밥도 안 차려줘서 저는 점심을 늘 굶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고파도 제가 일어나서 요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밥 안 차려주는 건 약과였어요. 밥이야 점심 잠깐 참고 아들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았는데 저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면서
손녀가 제 옆으로 오려고 하면 못 가게 막더라고요. 밥 안 주는 것보다 손녀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게 더 서러웠어요. 손녀는 영문도 모른 채 저한테 오겠다고 떼쓰고 며느리는 막고 있고 난리였죠. 저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가뜩이나 다리 다쳐서 속상한데 손녀 때문에 더 힘들까봐 제 눈치를 보면서 손녀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정말 한동안은 서러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손녀를 구하다가 다친 것뿐인데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고 자기 자식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저러고 있으니 너무 서운했죠. 며느리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손녀를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 대우를 안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싶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 텐데 남이 봐도 친모녀 같은 사이로 지내다 한순간에 저렇게 돌변하니 저만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봤자 괜히 부부싸움만 날 것 같아서 말을 하지도 못했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했어요.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병원도 더 열심히 다니고 재활치료도 이 약물 구했어요. 인간의 강한 의지는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저는 재활치료를 해도 가망이 없어 보여서 앞으로 제 자신이 평생 못 걸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쩔뚝거리긴 하지만 휠체어를 안 타도 될 정도로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였었죠. 손녀와 함께 놀러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었죠. 절뚝거리며 걸을 순 있어도 오래 서 있지는 못해서 요리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저녁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날따라 배도 엄청 고픈 거예요. 저는 배고픔을 잊어보려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는 사이 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일찍 와 있었나 봐요. 자고 일어났더니 손녀와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늘 조곤조곤하던 손녀가 평상시와 다르게 되게 큰 소리로 따지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손녀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며느리랑 손녀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친구들한테 엄마 얘기하고 다니면 좋겠어? 엄마도 내가 그러고 다니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다고 엄마 팔을 그렇게 세게 꼬집어?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네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디? 할머니는 나한테 나쁜 거 안 가르치거든? 엄마도 화나면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나도 엄마 나쁜 버릇 고치려고 꼬집었어. 왜? 안 돼? 엄마는 되고 나는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어떤 어린애가 어른 팔을 꼬집어? 그것도 자기 엄마를. 너 그거 되게 잘못된 행동이야. 알아? 엄마도 다른 사람한테 남 욕하는 거 되게 나쁜 행동이야. 맨날 친구한테 할머니 욕하잖아. 우리 할머니 욕먹을 짓 한 거 없는데 왜 욕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학교에서 남 욕하지 말라고 안 배웠어? 알고 보니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제 험담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들은 손녀가 저 대신 화를 내주고 있었던 거죠. 손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제 험담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결국 며느리와 싸우다 울분이 찼는지 손녀가 말하다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손녀를 달래주려고 다가오자 며느리가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마치 저 때문이라는 듯 저를 원망한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서요. 저는 일단 울고 있는 손녀를 달래서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손녀는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안고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숨이 넘어갈 듯 우는 거예요. 제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길래 가만히 등만 토닥토닥 해줬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울면 못생겨지는데 눈물 닦는다고 하도 얼굴을 비벼서 이쁜 얼굴 다 망가지겠어. 지훈이는 웃을 때가 제일 이쁜데 지금은 불어터진 찐빵 같네. 할머니 너무 불쌍해. 엄마는 미워. 할머니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할머니 더 좋아하는 게 어때서 그러는 거야? 같은 가족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해? 혹시 너네 엄마가 자기보다 나를 더 좋아해서 싫대? 응, 엄마가 싫대. 짜증난대. 내가 처음 말할 때 엄마라고 안 하고 할머니라고 해서 싫고, 할머니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맨날 할머니만 찾아서 싫대. 할머니라는 단어 쓰지 말래. 며느리가 저를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병원 입원했을 때부터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었는데 손녀 말 들어보니 시기도 비슷하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자신은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딸은 저만 찾고 있으니 질투심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미워 보이고 안이꼬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손녀와 저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떨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손녀가 저를 찾는 게 심해지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가 어린 손녀 있는 앞에서 자기 친구한테 제 흉을 심하게 보긴 했더라고요. 자기한테서 손녀 뺏으려고 일부러 사고 내서 지켜준 척한 거 아니냐느니 손녀한테 동정표 얻으려고 움직일 수 있으면서 휠체어 타고 다닌 거라느니 막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야말로 며느리는 비뚤어진 모성애의 표본이었죠. 아무리 질투가 났다지만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 손녀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참으려고 했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아들이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고 아들 성격에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게 뻔했거든요. 저 하나 때문에 손녀를 엄마나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녀는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손녀가 제 험담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꺼내다가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이왕 알게 된 거 아들한테까지 말을 한 것이죠. 아들은 밥을 먹다가 손녀의 말에 표정이 굳어져서 국을 뜨던 숟가락을 탁 하고 식탁에 놓더라고요. 와중에 손녀는 국이 자기 옷이랑 얼굴에 튀었다고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 아들은 손녀가 짜증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를 째려보다시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식사 자리는 한순간에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됐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서 아무 말 없이 눈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한번 말해봐. 지금 지윤이가 나한테 한 말이 다 맞아?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진짜 맞아? 그게 여보, 나는 진짜 지윤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지윤이가 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머님만 찾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윤이가 어머니만 찾아서 그랬다고? 어떻게 고작 그런 이유로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닐 수 있어? 난 내 딸을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어.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은 모성애 같은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모성애라 포장하려고 하지 마. 그거 모성애 아니야. 그게 어떻게 모성애야. 잘못된 집착이지. 당신이 하는 거 집착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들 부부는 저와 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무섭게 며느리를 쏘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곧 죽어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 행동을 모성애라고 치부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의 입에선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됐죠. 그만하자. 나는 어머니랑 따로 살 마음도 없고 너도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네. 이혼해 우리. 이혼하자고? 싫어. 내가 왜 이혼을 해? 나 당신도 지훈이도 너무 사랑해. 우리 분가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이혼을 왜 해? 미안한데 지훈이도 어머니 많이 좋아하고 나도 분가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 어머니께 사과를 하던지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선택을 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니한테 왜 사과를 해?
내가 대놓고 어머니한테 막말한 적도 없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놓고 한 말이 아니면 잘못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당신 욕하고 다녀도 돼? 당신이랑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다녀도 되냐고. 아니잖아. 당신도 내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며느리가 반성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자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끝까지 사과를 안 하려고 하니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들은 손녀에게 엄마 아빠 따로 살게 되면 누구랑 살고 싶은지 물었어요. 손녀는 망설임도 없이 엄마랑은 안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손녀의 대답을 듣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결국 아들 부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손녀는 저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손녀를 낳아준 친엄마니 따로 손녀를 만나는 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녀가 며느리를 만나는 게 불편한지 계속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한날은 제가 손녀를 붙잡고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 엄마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라고 타일렀죠. 못 본 사이 며느리가 많이 헬쑥해졌더라고요. 한때 제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모진 말을 내뱉었던 며느리긴 하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손녀가 태어나던 순간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손녀와 며느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랬다면 아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손녀가 며느리에게 따질 때부터 알아보셨겠지만 여전히 똑부러지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든든히 제 옆을 지켜주고 언제나 제 편이었죠. 아들과 제가 싸울 일은 잘 없지만 가끔 사소한 마찰을 빚게 되면 무조건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라고 애늙은이처럼 말하곤 해요. 그러면 아들이 또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싸움은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고 웃어 넘기게 되죠. 요즘 학교에서는 말 잘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건지 손녀가 말을 너무 잘해요. 맞는 말만 하니까 어쩔 땐 손녀 말을 듣고 숙연해질 때도 있다니까요. 손녀가 최근에 빠진 취미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워온 단어나 문제가 있으면 꼭 저한테 가르쳐줘요. 저는 아는 단어라도 모르는 척하면서 손녀 천재라고 치켜 세워주곤 하죠. 그럼 손녀는 어깨 으쓱하며 거만한 표정을 짓는데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들이 최고라는 말도 이제는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너도 나도 딸 낳고 싶다고 난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은 조금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잖아요. 분명 딸 같은 아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저희 아들처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들도 키워보고 손녀도 키워보니 확실히 딸이 애교가 많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가끔 손녀가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손녀 없는 저의 모습은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예전엔 아들만 보고 살았다면 최근엔 손녀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돈보다도 소중한 아들과 손녀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활치료를 조금만 더 하면 쩔뚝거리는 제 다리도 이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더라고요. 사고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거라도 어디냐고 의사 손 꼭 잡고 감사하다고 펑펑 울었네요. 저는 앞으로도 치료 열심히 해서 남은 인생 아들과 손녀만 바라보면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